잠을 깨워주는 것도, 아침에 가장 먼저 들여보게 되는 것도 전화기죠. 하지만 휴대폰은 작은 전자기 송신기이자 수신기입니다. 즉 전자파를 방출한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전자파가 두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내기 위해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밤에 도착하는 알람이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완전히 끄고 다른 방에 둘 수 없다면 최소한 잠자는 동안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유지하세요. 전화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잠자는 동안 전화기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죠. 블루라이트는 또한 두통과 눈병을 일으킵니다. 전화기의 조명 수준을 재설정하고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세요. 전화기의 디스플레이와 밝기 조절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야간 모드에서는 조명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휴대폰은 사용 시 뜨거워지고 몸에 밀착시킬 때마다 피부는 열을 조금씩 흡수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과학자들은 이 전자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더 낫죠. 휴대폰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면 휴대폰에서 나오는 온갖 위험한 신호를 덜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전자파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더러운 스크린은 여러분의 뺨에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헤드셋이나 스피커폰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일광욕을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전화기는 햇볕을 아주 싫어합니다. 햇볕이나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외부와 내부 모두 망가질 수 있습니다. 화면이 픽셀화되고 균열이 생기고 터치스크린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를 과열시켜서 전화기 내부의 회로판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차량이나 직사광선에 핸드폰을 두지 마세요. 해변에 가져갈 때는 그늘에 있는 가방 속에 넣어두세요. 그렇다고 시원한 아이스티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마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몸은 열공장이고 여러분은 이미 열이 어떻게 전화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주머니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전화기를 깜빡하고 깔고 앉을 수도 있고 아주 얇은 폰일 경우 부서지거나 구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쉽죠. 휴대폰에 치약을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포일로 문지르거나 전화기 케이스에 구멍을 뚫는 것 역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본 DIY를 꼭 시도해보고 싶다면 다른 사용자의 후기를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치약은 왜요? 만에 하나 소량의 물이 핸드폰 내부로 들어갔다가는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큰 피해가 없더라도 마이크 단자같이 열려있는 부분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핸드폰 청소 세트에는 분무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천에 뿌려서 사용하는 거지 핸드폰에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는 일이 잦게 되면 핸드폰의 수명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모든 핸드폰은 충전 주기의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기를 100% 충전했다가 0%까지 소진하는 걸 충전 주기라고 해요. 만약 매일 배터리가 0%까지 떨어진다면 그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기는 고작 400에서 500일가량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백그라운드 실행 중인 어플만 제거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정보를 담은 일종의 메모리 보관함인 캐시만 지우세요. 하지만 이건 최적화 기능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어플을 설치하면 화면에 불필요한 광고가 계속 뜰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방금 그 기능을 지웠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다른 불필요한 핸드폰 기능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럼 계속 진행해볼까요? 저도 알아요. 화려한 월페이퍼를 꾸미는 건 재밌죠. 게다가 누구나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어플을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 홈스크린이 어플로 꽉 찼다면 핸드폰은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로딩하느라 애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 기기 하드웨어에 불필요한 과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핸드폰이 느려지고 전체적인 기능도 떨어지겠죠. 12. 메모리를 다 사용하진 마세요. 이건 핸드폰의 손상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SD카드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어플이나 모든 사진을 업로드하고 백업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정보로 메모리를 채웠다면 용량 부족이 발생하고 핸드폰이 아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만약 핸드폰이 권장한다면요. 각종 버그를 없애고 기능을 향상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는 다운받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느낀 대로 소프트웨어의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핸드폰이 꺼지거나 오작동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적인 정보를 손에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수로 세탁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체온이 닿으면 핸드폰 배터리는 가방에 넣었을 때보다 더 빨리 닳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은 핸드폰의 쥐약이에요. 15.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핸드폰을 꺼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켜주세요. 핸드폰이 더 빨라지고 부드럽게 기능하고 배터리 수명도 천천히 닳고 불필요한 것들은 메모리에서 다 제거되고 예상 못한 고장도 방지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플을 닫아도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동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열면 더 빨리 재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이 상태로 어플이 유지되면 핸드폰의 메모리와 배터리를 더 많이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핸드폰을 재시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급속 충전은 일상적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놀라울 정도로 빨리 충전해주지만 또한 일반 충전보다 더 많이 소모됩니다. 이 방법은 급할 때만 쓰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은 크고 밝을 거예요.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이동하여 화면 밝기를 낮추세요. 배터리와 눈 모두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동 밝기를 비활성화하는 것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원하는 것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을수록 배터리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고 충전을 금세할 수 없다면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플래시를 켠 상태에서요. 이건 다른 앱보다 훨씬 더 많은 전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푸시 알림을 끄면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림이 도착할 때마다 전화기가 켜져서 배터리를 낭비하게 됩니다. 일부 앱의 알림을 계속 받으려면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열고 알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알림을 받고자 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앱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불필요한 작업을 단속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결함이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스스로 시작하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려는 앱들을 종료하죠. 문제는 뭘까요? 다른 앱에 게시된 에너지 절약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중에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터리 절약형 앱은 다른 사용자의 리뷰를 읽은 후에 인증된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전화기 배터리는 2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하지만 오해입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는 시간이 아니라 충전 사이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명은 약 300에서 500 사이클입니다. 전화기를 충전할 때마다 충전 사이클 1회를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전 사이클이란 배터리가 100%에서 0%까지 방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다시 충전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전화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생산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부 부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충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항상 다시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휴대폰은 원래 설계된 것보다 훨씬 수명이 짧아집니다. 배터리가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와이파이를 끄면 배터리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와이파이는 데이터 연결보다 배터리 사용량이 훨씬 적습니다. 근처에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으면 전화기는 그 와이파이에 연결을 시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기는 적합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계속 검색하게 되고 그러면 배터리 전원만 소비되겠지요. 제조사의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특정 폰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저렴하고 불명의 충전기들은 배터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심지어 불량 충전기 때문에 배터리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었죠. 카페나 여행 혹은 직장에 노트북을 갖고 가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제거해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 앉아서 종일 전력을 쓰지 않게 되겠죠. 노트북을 어디 가져가면 다시 배터리를 끼우세요.
여전히 작동시키지 않고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기를 방출시키고 충전하세요. 맥북 사용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맥북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침대나 의자 옆에 있는 창문틀은 충전하고 있는 폰을 두기에 편한 장소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충전하고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은 직사광선이나 서리가 닿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배터리는 이런 온도에 더 빨리 닳아요. 실내 온도가 가장 좋아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여러분이 노트북 가방을 싸서 집에 올 때 노트북을 사용하기 전에 노트북을 방에서 좀 따뜻해지도록 하세요. 너무 과열되거나 얼지 않게 하세요. 평균적으로 폰은 1시간 반에서 3시간 후에 완전히 충전돼요. 하지만 약 15분에서 30분 이내에 최대 79%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바로 고속 충전 기능이에요. 어떤 폰의 배터리는 특정 전류 세기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과도한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고속 충전은 상관없어요. 폰은 빠르게 79%까지 충전되지만 그러고 나면 이 기능은 멈추고 그리고 암페어는 다시 제한 모드로 갑니다. 이건 배터리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행되죠. 아이패드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폰을 더 빠르게 충전하려면 해당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아니면 아이폰용을 위한 특별한 고속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폰은 케이스 안에 있으면 정말 뜨거워지고 답답해하기 때문에 충전할 땐 빼주세요. 배터리는 충전 중에 가열되거든요. 이 열기가 폰 본체를 통해 자유롭게 빠져나가서 케이스 내부에 축적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무선 충전기는 속도에 있어선 종래의 충전기만큼 효과적이지 못해요. 맞아요. 편리하고 온데 끈 뭉텅이가 걸려있지 않아서 멋져 보이긴 하죠. 하지만 폰을 빨리 충전해야 한다면 무선 충전은 하지 마세요. 노트북으로는 항상 평평한 표면에 작업하세요. 열은 거기에서 고르게 자유롭게 흘러나올 거예요. 무릎 위에 올리거나 침대나 베개에 눕힌다면 배터리가 심각하게 과열되어 망가질 거예요. 인터넷에는 알루미늄 호일부터 레몬까지 온갖 것을 이용해서 10초 안에 휴대폰을 충전하는 방법에 대한 팁들이 많이 있죠. 제조업자들은 이런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 중 어느 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많은 폰 사용자들이 이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서핑을 하지만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열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눌러 드롭다운 메뉴를 불러온 후 설정으로 가세요. 그런 다음 데이터 세이버를 선택하고 스위치를 눌러 활성화하세요. 이제 검색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모바일 데이터도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완벽한 셀카를 찍으려고 애쓰는 동안 폰은 여러분이 주는 모든 스트레스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초점 기능을 처리하고 영상과 소리를 기록하는 데에는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이건 배터리에도 큰 타격을 주죠. 카메라를 쓸 때마다 특히 사진을 많이 찍을 계획이 있다면 비행기 모드를 켜세요. 그러면 폰은 여러분에게 알림을 보내거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등의 일반적인 작업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폰을 껐다 다시 켜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혹은 RAM, 램이 주어집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장치를 껐다 켜주세요.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비하기. 폰의 충전 포트는 아마도 기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일 거예요. 너무 많은 마모에 시달리니까요. 무선 충전 패드는 폰을 모든 플러그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게다가 무선 충전이 더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플로트웨어. 여러분 폰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폰의 메모리를 소모하는 그런 앱들 말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폰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할 계획이 없을 땐 가능하다면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공장에서부터 설치되어 나온 모든 앱들이 제거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위젯으로 가득 찬 밝고 번쩍거리는 바탕화면, 멋있고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기기에 상당한 작업량을 추가하고 성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경화면을 단순한 이미지로 바꾸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위젯을 삭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앱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다운된다면 오염된 SD카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D카드를 포맷하면 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게다가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다양한 앱에서 생성된 불필요한 정크 파일을 모두 삭제할 수 있죠. 여러분은 대부분의 앱을 SD카드에 저장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내부 저장 용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오늘 제 것도 많이 옮겼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장 메모리는 비록 저장 제한이 있지만 SD카드보다 훨씬 빠릅니다. 내장 메모리에 모든 앱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앱만 SD카드로 이동시키세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모든 셀카, 잠자는 고양이 사진, 중요한 문서 그리고 다운로드된 음악들은 클라우드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폰은 더 쉽게 작동될 수 있을 거고 여러 장치들을 이용해 여러분의 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게 되죠. 게다가 내부 저장 용량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배터리는 우리 몸의 근육과 비슷합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할 땐 오랫동안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하는 것보다 적당히 하는 게 좋죠.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전화기를 완전히 충전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 배터리는 총 600회 정도의 충전 사이클만 견딜 수 있어요. 핸드폰 충전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조금씩만 하세요. 60%가 방전된 다음 자동차나 카페에서 몇 분 동안 충전하면 배터리는 총 1500회의 충전 사이클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항상 전화기를 40에서 80% 충전 상태로 유지하세요. 모든 전화기는 눈을 상하게 하는 파란 빛을 발산합니다. 우리는 눈 안에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를 포착하여 뇌로 전달하는 특별한 세포죠. 전화기의 푸른 빛이 우리의 눈을 통과할 때 망막과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푸른 빛은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를 졸리게 하는 호르몬이죠. 보통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은 몸에 정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전화기는 아몰레드나 올레드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멋진 점은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는 전류가 통과할 때만 빛을 방출합니다. 검은색은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만약 이런 종류의 화면을 가지고 있고 매우 어두운 그림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그리 많은 전류가 통과하지 않을 거예요. 빛은 화면의 작은 아이콘과 기호에서만 나올 뿐이어서 배터리 충전량 중 일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죠? 더 이상한 건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새로운 반사작용이 생겨났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손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반사작용은 진동을 감지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옷에 스치는 마찰이나 근육 수축일 수도 있지만 뇌는 전화가 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휴대폰이 막 상점에서 팔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휴대폰이 비행 중에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화기의 무선 신호가 항공기의 전자장치를 방해할까봐 우려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비행기에서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현대 모든 전화기에는 비행기 모드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의 전화기 사용은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승객이 휴대폰, 영화 감상 또는 게임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진다면 중요한 비행 안전 지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핸드폰은 유리로 덮여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유리를 썼기 때문에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핸드폰 표면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핸드폰 화면은 유리로 만들어진 걸까요? 플라스틱 같은 다른 튼튼한 재료가 있는데 말이에요. 플라스틱은 바닥에 떨어질 때 생기는 충격을 유리보다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화면으로 된 핸드폰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하지만 그 화면은 유리로 된 것보다 기능면에서 떨어집니다. 유리로 된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보다 여러분의 손가락에 더 예민해서 더 빨리 반응합니다.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그냥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더 믿을 수 있는 소재인 거죠. 플라스틱의 또 다른 단점은 너무 무르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 긁혀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폰이 플라스틱 화면이라면 가방에 넣어뒀다가 꺼낼 때마다 매번 다른 물건으로부터 스크래치가 생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열쇠를 같이 넣을 거라면 말이죠. 스마트폰 화면에 쓰이는 유리는 보통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그래서 열쇠랑 같이 둬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스크래치에 그렇게 강한 유리가 어떻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받는 충격에는 그렇게 약할까요? 그건 유리의 단단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 깨진다는 것입니다. 접을 수 없고 빳빳한 소재들은 잘 부러지고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핸드폰 회사들과 그들에게 유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 유연성과 단단함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뤄야 하지만 그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바로 고릴라 글라스입니다. 현재 많은 기기에 사용되고 있죠. 스마트폰 화면으로 사용할 완벽한 소재는 그 누구도 찾지 못했지만 이 화학적 강화 유리는 여러 가지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얇고 가볍고 충격에도 강해요. 고릴라 글라스는 스크래치가 거의 안 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충격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핸드폰 제조사들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 제품을 더 튼튼하고 영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미래의 스마트폰이 어떤 모습일지 유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종종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은행과 신용카드를 완전히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돈을 핸드폰으로 어디로든 송금할 수 있을 겁니다.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를 이용해서요. 스마트폰 덕분에 일반 가게에는 계산대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폰은 아마 인증 시스템으로부터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핸드폰으로 GPS, 생체인식,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포함한 여러 매매 거래들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점은 더 많은 스마트폰들이 더 유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엔 핸드폰을 더 이상 손에 쥐고 다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유연하게 접히는 화면이 팔찌처럼 여러분의 팔목에 말려 있을 거예요. 이처럼 디스플레이는 곡선 형태지만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을 겁니다.